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서 탈출해 비로소 숨을 쉬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서 지난 5년은 도려내고 싶은 암덩어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불구덩이 같은 시간이기도 했죠. 그 끝에 찾아온 기막힌 인과 응보의 결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는 게 저의 바람이었죠.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호감형 외모, 무엇보다 저에게 보여주는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도 그 전에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연애 시절 그 남자는 저를 마치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 달콤함에 취했던 저는 이 남자가 제 평생의 반려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어머님이라는 거대한 벽이 제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아버님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는 더더욱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기 전부터 남친은 저에게 자기 부모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순하고 싹싹한 성격이었기에 보통은 어른들하고도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저를 쭉 훑어내리며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셨거든요. 그 모습에 좀 놀라긴 했지만 성격이 살갑지 않고 좀 깐깐하신 분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무난한 성격의 시어머니는 아니겠구나 짐작은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냥 깐깐한 성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치 떨릴 정도로 거의 병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죠. 하여튼 첫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 대뜸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 민영아. 너 지금 다니는 회사 재직증명서랑 급여명세서 그거 좀 뽑아와라. 네? 못 알아들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왜...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니. 마음만 먹으면 다 속이는 거 일도 아니더라. 너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뭐든 확실하면 좋지 않니?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야. 그 전에 다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상현이야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니 따로 필요는 없을 거고 민영이 것만 우리가 받으면 되겠는데 괜히 의심 살 일 없이 확실히 하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싶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놀랐겠네.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엄청 꼼꼼하고 조심성이 많으시거든. 사기 결혼 같은 흉흉한 뉴스를 많이 보셔서 겁이 나시나 봐.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줘. 엄마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많대. 심지어 졸업증명서에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떼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자기야. 그러면서 웃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말하니 저도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자의 부탁이고 어려운 건 아니니 그냥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확실해서 나쁠 건 없지 하면서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의심병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재직증명서를 드렸는데 며칠 뒤 제가 다니는 회사 로비에 어머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연락받은 것도 없었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으러 내려갔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어머님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진짜 이 회사 직원이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 재직증명서도 드렸건만 그럼에도 확인을 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어리둥절하게 보고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목에 걸린 사원증도 보셨죠. 맞네. 예? 아니, 재직증명서 그런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금방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확실하니까. 저는 너무 당혹스러운 기분이었죠.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다. 다 확실하게 해야 좋지. 요즘 너무 남 사기치고 뒤통수 치려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대인 게 좀 있거든. 그럼 수고해. 그렇게 어머님은 자기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동료들이 안 좋게 수근거렸죠. 너무 심하다. 저런 집이랑 결혼 괜찮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망쳤어야 했나 봅니다. 사실 그 정도면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결정적인 사건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사건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터졌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너희 친정부모님이랑 네가 친자 관계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 고 하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업둥이도 많고 밖에서 데려온 자식인데 친자식인 척 속여서 결혼시키는 집안도 있다더라. 우리 집안 핏줄 섞이는 일인데 확실하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황당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번에 회사에 찾아오신 것까진 참았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 없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 것 같다고요.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하는 것까진 참겠지만 우리 부모님까지 거론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요. 제가 파혼 얘기를 하자 남친은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참아줘. 우리 엄마가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불안증도 좀 심하고 의심병도 좀 있거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보니 좀 심하게 구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 일 없을 거야.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을 거고. 내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알잖아. 아빠도 내가 자식이니까 월급도 잘 챙겨주고 우리 결혼한다고 도움도 엄청 많이 주시는 거 알지? 어쨌든 나는 앞으로도 엄마 아빠랑 둥글게 잘 지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조금만 맞춰주면 내가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어? 남친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저도 여전히 남친을 좋아했기에 그냥 모르는 척 믿어버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건강검진 차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지를 어머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어머님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 됐다. 찜찜한 건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지옥문 앞에서 유턴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 발로 그 집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어쩌면 그 불행은 이미 예견된 걸지도 모르죠.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덜할 거라는 남편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어머님의 의심은 훨씬 끔찍해졌거든요.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아침밥 메뉴를 검사했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쯤에 전화를 시켜서 퇴근 시간을 분단위로 체크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주말이면 예고도 없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시고 제가 안 보는 틈에 쓰레기통까지 스리슬쩍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천하태평하게 엄마가 우리 잘 사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방관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도 자기 엄마를 좀 이해해주라고 하던 그 태도와 전혀 변할 게 없었던 거죠. 너무 숨이 막히면서도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 그냥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혹은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의 저런 의심이 줄어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비극적이게도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된 거긴 하지만 그 슬픔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나마도 양가 부모님께는 말씀도 드리기 전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알릴까 하다가 괜히 어머님이 이 일로 더 뭐라고 하실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못해서 애 떨어뜨렸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일은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죠. 그리고 한번 유산을 하고 소파 수술을 하고 나면 자궁이 깨끗해져 아이가 더 잘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금방 다시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4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제 임신이 늦어지자 어머님의 히스테리도 극에 달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밭이 좋아야 씨가 자라지. 밭이 척박해서 우리 아들 귀한 씨를 말려 죽이는 것 같아. 라는데 저는 너무 비참하고 망신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전혀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고 남일처럼 행동했죠. 입으로만 저를 달래는 척 어머님한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말하지도 않았고 제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머님과 제가 둘만 있을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 뭐 수술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 무슨 수술요? 바로 알아들었으면서 왜 모른 척하니? 결혼 전에 애 있었다가 지워서 자궁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아, 그렇지 않고선 왜 아이가 안 생겨? 어머님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남편은 그 와중에도 엄마가 손주를 너무 기다리셔서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라며 제 고통을 남일처럼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 발로 난임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겨우 설득해 예약 날짜를 잡았는데 병원에 가는 당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신 거예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오늘 병원 간다며. 갔다 와서 괜히 딴소리 할까봐 내가 직접 가서 의사 선생 말을 들어봐야겠다. 알고 보니 눈치 없는 남편이 어머님께 병원 예약 사실을 쪼르르 보고했던 겁니다. 저는 부부끼리 다녀오겠다며 만류했지만 어머님은 이게 너만의 문제인 줄 아느냐며 막무가내로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온갖 타박을 들으며 도착했고 어머님은 진료실 앞까지 따라와 문 옆에 딱 붙어 서 있었죠. 겨우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나가 계시라고 해서 툴툴대며 나가셨어요. 선생님은 차트를 꼼꼼히 보시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소파 수술 이력이 있으시네요. 유산 경험 자체가 다음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혹시 수술 후유증으로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갑자기 진료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문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들이닥친 겁니다.
뭐? 유산? 소파 수술?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언제 애를 지웠어? 결혼 전에 누구 씨를 베서 지운 거야?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쳤고 의사도 저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며 길길이 날뛰셨죠. 어쩐지 애가 안 들어선다 했다. 어디서 결혼 전에 함부로 굴러먹다가 속이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생긴 아이였고 임신 초기 계류유산이 되었기에 지운 아이였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오해하신 거라고. 우리 아이였잖아. 제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님의 기세에 눌린 건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님을 말리는 겁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결혼 1년 차에 민영이가 임신을 했었어. 그런데 유산이 되었고 그때 소파 수술을 받았었어.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어머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인형 감싸주려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설령 결혼하고 수술했다는데 그의 친자 확인도 안 해봤을 거 아니냐? 진짜 그때의 어머님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저를 바람 피워서 임신하고 애 지은 년으로 몰아세우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았죠. 그 일로 인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는 도저히 이렇겐 더 못 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봐. 내가 엄마랑 연을 끊더라도 당신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평소 우유부단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부모와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에 저는 바보같이 또 한 번 그를 믿기로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저 발작적인 의심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살얼음판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한동안은 노력을 열심히 하더군요. 퇴근도 일찍 하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 바람도 쐬어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유별나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니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니 다 말도 안 되는 연극이었더군요. 얼마 뒤였습니다. 주말이었고 남편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혼자서 마트에 다녀오려 했는데 제 차 라이트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남편 차를 빌려 탔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잠시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무슨 일인지 딱히 모르겠는 겁니다. 가만 보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긴 했는데 처음엔 제가 그 아이들 중 하나를 친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소리는 뭐지 싶어서 마트에 가지 않고 일단 차를 한 곳에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그 무리 중 하나이가 제 차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보닛을 쾅 친 모양이었어요. 장난을 친 모양이었죠. 좀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이런저런 블랙박스 화면을 보다가 무심코 며칠 전 영상 하나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의도해서 본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에 홀린 듯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 음성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차 안에서 통화를 한 것 같았죠. 자기야, 오늘 우리 재영이 병원 가야 되는 거 알지? 애교 섞인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재영이? 병원?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여잔 누구지? 싶었죠. 아빠가 당연히 가야지. 재영이한테 좀만 기다리라 그래. 병원 갔다가 맛있는 거 사 먹자. 자기 먹고 싶은 걸로. 자기, 재영이,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세상이 담겨 있더군요. 남편은 아까 그 목소리의 여자와 차 안에서 통화를 자주 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와이프 늦게 들어오니까 자고 갈게. 우리 셋이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재영이 동생 만들어줘야 하는데 등등 행복에 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토록 고통받던 저를 두고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애 못 낳는 년이라며 구박하고 제 과거를 의심하고 병원에서 그 색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정작 딴짓은 어머님 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람인가요? 무려 혼외자까지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당장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막 쏟아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의 끝없는 의심과 행패, 남편의 방관, 심지어 최근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충격인데 남편이 두 집 살림의 아들까지 있다니 정말 제정신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도 저의 엄청난 사연에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곧바로 상담을 하고 이혼 소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데 당연히 이혼을 해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두 집 살림 한다는 거 다 안다고. 너랑 상간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은 이번에도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지만 제가 모든 걸 다 알았기에 이번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도 조용히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끝까지 치졸한 인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피가 마르고 힘든 일이더군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웠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우울증이라도 걸릴 것 같았던 저는 평소 친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촌오빠에게 연락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사실 그 사촌오빠도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기에 오빠의 조언이 저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제가 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 오빠도 경악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펑펑 울었고 오빠는 속상해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민영아, 괜찮아. 나도 이혼해봤고 그때 당시엔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괜찮고 아무렇지 않아지게 돼.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 애명글면 끌지 마. 이러면 너만 손해야.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소송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야 스트레스도 없고 결과도 좋다.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그런 결혼을 왜 했을까? 분명 힌트가 있었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결혼을 했을까 싶고 내가 너무 한심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네 딴에는 최서방이 괜찮아 보였으니까 결혼을 한 거겠지. 자책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빠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휴지를 건네주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빠와 제 사진을 찍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뭐지? 하는 순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후다닥 도망가는 게 보이더군요. 저 사람은 뭔가 싶어서 너무 벙찌고 황당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 혼자 친정집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쳐들어온 어머님은 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 더러운 년.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람 붙여보니 대낮에 외간 남자랑 카페에서 히덕거렸다며? 그러면서 내 아들 탓하면서 이혼하자고 그래?
라며 저한테 사진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랑 사촌 오빠가 찍힌 사진이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핀 건 지네 아들인데 저한테 와서 색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사람 제 사촌 오빠거든요. 사촌 오빠 같은 소리 안 해. 너 이 사진 가지고 내가 소송 걸 거야. 하면서 한바탕 고함을 지르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네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라서 사촌 오빠한테 상담 좀 했는데 그걸 사람 시켜서 사진 찍어 가더라. 그러면서 날 의심해. 정작 바람핀 건 너잖아. 아 진짜 너네 엄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탁 하고 휴대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전화를 끊었나 싶은데 잠시 후 주변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랐죠. 잠시 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핸드폰 주인분이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너무 놀랐고 황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때 남편은 병원에서 나오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남편은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터덜터덜 나오다가 제 전화를 받은 것이었고 갑자기 혼절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암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저한테 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암 걸린 게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바람난 주제에 자기 아들한테 이혼하자고까지 하니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다면서 막무가내로 제 탓을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에게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녹취록을 틀어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예요. 어머님 아들이 두 집 살림 하고 다녔다는 증거지.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럽고 더러운 인간이 어머니, 아니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만 몰아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부끄러운 짓 한 거 하나도 없거든? 아줌마, 엄만 나만 잡을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랬어요. 저도 완전 눈이 돌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죠. 뭐라고? 내 아들이 두 집 살림? 그래요. 그놈의 의심병으로 나만 잘도 몰아댔죠. 정작 더럽게 밖으로 돌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닌 건 아줌마 아들이거든요. 혼외자까지 있답니다. 아줌마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 그 집 가면 있을 테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요. 넘어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굴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았어요? 제 말에 어머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만 들들 볶았지 정작 지네 아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걸 생각도 못 해본 얼굴이었죠. 저는 화가 안 풀려서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바람피고 두 집 살림에 숨겨둔 아들까지 간암? 천벌 받은 거죠. 그 여자 찾아가서 어디 간병이 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쏟아붓고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전씨 모두 벙쪄서 제 뒤통수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시모가 그렇게 의심병이 심했던 건 전 시부 탓인 것 같더군요. 전 시부가 바람을 그렇게 피워댔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시모의 의심병이 그렇게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거래요. 이혼할 자신은 없는데 참고 살아야 되니 의심병만 커진 거죠. 결국 바람은 자기 남편이랑 자기 아들이 폈는데 애먼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노릇인가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 다퉜지만 결국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 덕분에 위자료도 넉넉히 챙길 수 있었죠. 전 시모는 결국 그 상간녀를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쪽에 손주도 있다고 하고 아들도 암이라고 하니 그쪽으로 기대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전 시모는 그 상간녀한테 자기 아들 병수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집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그 상간녀의 동거는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합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편이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는 사이 상간녀가 전 시모에게서 받은 집과 폐물을 몽땅 팔아치우고 자기 아들과 함께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는 덜렁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대요. 그 편지에는 자기는 젊고 건강한데 이렇게 아픈 사람 옆에서 마냥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챙긴 돈은 그동안의 간병비라고 생각하라고 했더군요. 게다가 재영이 그러니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낳았다는 아들이요. 그 아들도 찾지 말라고 했답니다. 사실 남편의 아이도 아니고 애 아빠는 따로 있다면서요. 그 기막힌 편지 한 장을 남겨둔 채 돈만 챙기고 야반도주하듯 도망갔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충격으로 병세가 더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고 전시모까지 뒤로 넘어가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향한 그 지독하고 실체 없는 의심, 결국 전시모와 전남편의 발등만 제대로 찍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긋지긋했던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혼 후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제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시어머니의 의심과 가스라이팅,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참 혼자 힘들고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그때가 전생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제가 그때를 잊고 지금의 삶에 집중할수록 그때의 상처는 더 희미해질 겁니다. 곱씹어왔자 제 정신건강에만 해로우니 앞으로는 더더욱 그냥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순간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고 모든 힘든 일이 지나면 언젠가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흘려보내는 날도 다가오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든든한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 불과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힌 사건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참 기가 막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이다가 터지는 기분도 느낍니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하면 너무 답답했기에 탁 트여진 널따란 카페에 가서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거나 인강을 듣곤 했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건물 1층에 있는 널따란 카페였는데 테이블도 넓고 의자도 편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 안이 널찍하고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 카운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았어요. 저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일명 카공족들은 눈치 안 주는 카페가 중요한데 거기가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느 한산한 대낮 여느 때처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으로 인강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조각 케이크 하나가 놓여지는 거예요. 쳐다보니 이 카페의 사장님이었죠. 사장님이긴 하지만 워낙 젊은 사람이라 제 또래 같았습니다. 저 케이크 안 시켰는데. 서비스예요. 공부하느라 힘들죠. 당 떨어질 텐데 이거 좀 드세요. 단골한테 드리는 서비스예요.
라며 서글서글하게 말하시는 겁니다. 단골이라고 해도 한 번 오면 3-4시간 앉아서 공부만 하는 별로 가게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손님일 텐데 저렇게 말을 해주시니 너무 고마웠죠. 저는 너무 잘 먹겠다며 그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제가 찾아가면 가꾼 쿠키나 신상 메뉴 등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오늘도 오셨네요? 저기 단체 손님이 오셔서 오늘은 이 자리가 제일 조용할 거예요. 하면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손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좀 놀라면서도 그 친절함이 감사했죠. 가뜩이나 기약 없고 힘든 수험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그런 배려와 친절은 저에게 큰 힘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그런 배려를 받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장님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생기던 터라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친해지게 되었고 간간히 대화도 나누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도 했죠. 저는 그의 임용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합격의 기쁨을 가장 먼저 그와 나누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 합격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귀면서 알게 되었는데 남친은 꽤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카페가 있는 건물 자체가 시부모님 소유였더라고요. 남친은 부모님이 하도 거는 기대가 커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유학도 다녀오고 온갖 학원에 고가의 과외까지 받아보고 교육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고 컸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영 머리가 안 좋아서인지 그런 걸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당연히 부모님의 기대에도 충족을 못했대요. 꾸역꾸역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취업을 못했기에 그의 부모님이 카페를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적당히 운영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건물도 물려준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친은 본인 자체의 능력이나 생활력,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긴 했지만 좀 우유부단한 면도 컸고 또 평생을 그저 부모님이 깔아놓은 비단길 위를 걷는 온실 속 화초 같았던 거죠. 강단이 있고 야망도 좀 있고 그런 남자는 아니었지만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보여준 그의 다정함과 저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은 우리 부모님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나중에 다 내 돈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할 필요 없어. 나한테 시집 와서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아. 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부모님은 다행히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다 좋은데 공부머리가 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용주한테 그랬어. 용주야, 결혼할 때 다른 조건은 안 바라니까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 데리고 와라. 원래 공부머리는 엄마 닮는다니까 꼭 똑똑한 애, 학교 좋은 데 나온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우리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은희 같은 애를 데리고 왔네. 시부모님은 교사라는 제 직업과 반듯한 집안 배경, 학력을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는 학교 교사, 어머니는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든요. 게다가 저도 나름 명문대 출신이었기에 시부모님이 말하는 그 조건의 며느리로 제가 흡족했던 거죠. 저희 집 형편은 조금 평범한 편이라 건물주 집안인 남친네 형편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제 자체가 똑똑하고 학교도 좋다고 마음에 쏙 들어 하셨던 겁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넓은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웬만한 가전도 다 넣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다음날 오후 비행기였기 때문에 결혼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푹 쉬고 다음날 공항에 가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을 치르느라 저도 좀 정신이 없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 남자의 표정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결혼식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몸살기도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 신혼여행도 가야 되니 오늘은 푹 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식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와인 한 잔씩을 하고 일찍 잠이 들었어요.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이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술까지 마신 탓에 완전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눈 떠보니 이미 시간은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는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늦게 자는 일은 없거든요. 좀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어나 주변을 돌아봤는데 더 황당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면 침대에서는 저만 자고 있고 남편은 아예 없었거든요. 처음엔 화장실에 갔던지 아니면 편의점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집에 저 말고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편의점에라도 갔나? 아니면 운동을 간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아함과 더불어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싶어 폰을 들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완전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우리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 결혼식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거야. 결혼 준비에 관해 들어간 돈은 다 돌려줄게.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바로 어제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이 제가 자고 있는 사이 도망가 버리질 않나,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질 않나. 내가 꿈을 꾸나?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멍청하게 있다가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의 옷가지와 짐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밤사이에 짐까지 다 들고 나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서야 휴지통에서 발견했는데 약봉투가 있는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수면제 같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와인을 마시고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고 아침 11시가 돼서야 깼으니까요. 남편이 와인을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수면제 같은 걸 몰래 넣었나 했죠. 저를 잠들게 하고 그 사이에 짐을 싹 빼서 나가다니. 차라리 저랑 결혼하기 싫었으면 결혼식 전에 파혼을 하던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손톱을 물어뜯다가 일단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은희야. 은희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이가 없어졌어요. 얘가 갑자기 뭐라는 거야? 우리 용주가 뭐 어쨌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도 없고 용주 씨 짐도 다 사라졌어요. 저한테 문자로 헤어지자고 보냈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얘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짐이 없다고? 용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어머님은 금시초문인 것처럼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일단 달래셨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바로 용주랑 용준의 친구들한테 연락 돌려볼게. 일단 걱정 말고 기다려봐라.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보낸 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범죄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인 척 범죄자들이 문자 보내는 일도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런 건가? 남편도 범죄 같은 거에 연루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경찰에라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알아보신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야 했지만 당연히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어머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선 계속 연락이 안 왔어요. 초조해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 역시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통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용주 씨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연락되셨어요? 어머님도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도 또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용주 씨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자 어머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용주랑 연락은 닿았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기다리고 있어. 밤 9시가 다 돼서야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용주 씨랑 연락은 하셨어요? 무슨 일이래요? 하지만 수억이 넘어 들려오던 목소리는 아침에 걱정해서 펄쩍 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용주 연락됐다. 어디래요? 왜 전화를 안 받는데요? 갑자기 이게 다 뭔 일이래요? 어머님은 제 말에 짜증을 좀 부리시더라고요. 아우, 얘,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닥달을 해대니, 정신사납게. 제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래, 알겠는데. 너한테 보낸 문자 그대로라더라. 너랑 살기 싫대. 그래서 집 나간 거래.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용주가 워낙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말을 못했댄다. 너랑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대. 결혼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미처 말을 못했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오밤중에 뛰쳐나갔대. 지는 오죽 힘들었겠니. 그리고 뭐 지가 싫다는데 우리가 뭐 어쩌겠니. 부모가 억지로 목줄 채워서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어머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제 결혼식 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잘 살자고 웃던 사람인데 하루 만에 싫다고 집을 나갔다고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내 속으로 나왔다고 자식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아니. 걔 마음이 그런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정신이 없다. 아니 그러게 네가 용주 마음 도망 안 가게 좀 잡아놓지 그랬어. 어머니,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제 전화 받으라고 해주세요. 당사자인 저랑 통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난 몰라. 너랑 말 섞기 싫다고 전할린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나랑도 통화만 됐지 어디 있는지 뭘 어쩔 건지도 아무것도 몰라. 용주가 마음 정리되면 너한테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리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닥달한다고 될 것도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제 결혼했는데 밤사이에 남편 놈은 도망갔지, 전화는 안 받지. 게다가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나 몰라라.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끊긴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의 카페에 달려갔는데 카페도 매니저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출근도 안 한대요. 진짜 작정하고 잠적을 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랑 못 살겠으면 결혼 하루 전이라도 파혼하던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라도 얘기를 하던가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것 마냥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비겁한 회피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혼여행 가는 줄 알았던 제가 집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다 알리니 친정부모님도 기함하셨죠. 그렇게 친정부모님은 주변에 물어물어 믿을 만한 탐정사무실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의 뒤를 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 집에서 지낸다는 것을요. 남편이 현재 지내고 있다는 그 여자 집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심정이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갔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딱 들어도 남편 목소리더군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제가 또 문을 두드리자 남편은 누구시냐니까요 하면서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랐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헤어지자는 말도 못해서 야반도주하고 도망치더니 여기 와서 살고 있네? 야 이용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고 나랑 제대로 끝내던지.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들어? 나 다 알고 왔어. 너 바람난 거잖아.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자랑 바람나서 그렇게 도망친 거잖아.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고 등신 같은지. 뭐라도 얘기를 해. 왜 이따위 짓을 벌였는지. 저는 화가 나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집 안에는 남편만 있고 그 바람난 여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난리를 치니 남편은 저를 말렸고 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저랑 결혼 준비하던 도중 친구들이랑 클럽을 갔답니다. 거기서 여자들이랑 합석을 해서 놀았고 한 여자랑 술 먹고 모텔까지 갔었대요. 그 여자랑은 그 후로도 연락은 계속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모르는 여자랑 원나잇 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경악했죠. 어떻게 결혼 전에 그런 짓을 벌여? 결혼 전에 남자들 친구들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고 그러잖아. 남들도 다 그래. 나도 그런 거였는데. 결혼 앞둔 인간이 클럽 가서 놀고 거기서 만난 여자랑 하룻밤 보냈는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남편은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아무 말도 없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 나랑은 결혼하기 싫어진 거네? 그건 아니고 나는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싶었지. 그래서 걔한테는 수술비 주면서 지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생 난리를 치면서 소문 다 낼 거라고. 자기 아빠가 여기서 유명한 깡패인데 지도 새도 모르게 나 가만 안 둘 거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우물쭈물 저 말을 하는데 등신도 저런 상등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수면제 주더니 이걸 술에 태워서 너 먹이고 짐 싹 싸들고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한 거고 너 바보 천치야? 미안해. 뭐 이런 등신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몰래 외간 여자랑 원나잇을 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고 그 여자가 협박을 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좋다거나 해서 버린 일도 아니었던 거죠. 야무지고 똘망똘망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제 앞에는 웬 천지분간 못하는 바보 똥멍충이 같은 인간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려 했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뭐 어쩌고 싶다는 거야. 나랑은 끝내고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지. 나도 미치겠다. 이 여자가 너무 무서워. 네가 그딴 집 버려놓고 뭘 미치겠다는 거야. 애초에 결혼 앞둔 인간이 그런 데 가고 외간 여자랑 하룻밤 보낸 것부터가 제정신 아닌데. 나도 알아. 아니까 좀 그만해. 나도 골치 아프다고. 어머님은 이런 거 다 알아? 자초지종은 얘기 안 했고, 그냥 너랑 결혼하기 싫고 좋아하는 여자 생겨서 도망 나왔다고만 했어. 잘한다 아주. 그렇게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꼬여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또 충격에 휩싸였죠. 왜냐면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너...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팔짱 끼고 비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너 선생님 됐다며? 나는 용주씨 폰에서 네 사진 봐서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근데 너는 선생님이라는 애가 꼬라지가 그게 뭐니? 그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황은정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수많은 친구들을 괴롭혔던 악명 높은 일진이자 막장 인생을 살았던 친구였죠. 남편에게 야반도주하라고 시킨 여자가 바로 황은정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황은정은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심하게 저질러 퇴학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정말 악질인 애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다 황은정이 당연히 퇴학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교로 황은정의 아버지가 쳐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교실로 뛰쳐들어와 선생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저도 같은 반이었고 그때 반 아이들도 다 어린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라 저도 트라우마처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업하던 선생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부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던지. 알고 보니 황은정 아빠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조직폭력배 일원이었습니다. 자기 딸 퇴학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황은정은 퇴학이 아니라 강제전학 처리를 당했는데 학교가 황은정 아빠의 후환이 두려워 퇴학 대신 강제전학 처리로 바꿨다는 소문이 가득했죠. 어쨌든 그렇게 황은정은 전학을 갔는데 그 일로 워낙 떠들썩했다 보니 그 후로도 후일담이 돌았습니다. 황은정의 그 깡패 아버지가 조직과 별개로 돈을 따로 챙겨 먹다가 걸려서 조직에게 버림받았다더군요. 게다가 앙심을 품고 있던 반대파에게 심하게 린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폭행으로 인해 황은정 아빠는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개되었고 딱히 직업도 없이 폐인이 되어 술과 도박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깡패였던 인간이다 보니 그 성질머리 그대로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다니고 완전 공공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황은정은 이름 없는 미용 전문대를 다녔다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많은 남자들 세컨 노릇하며 같이 산다는 소문도 파다했죠. 주변 동창들은 걔는 그러고 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은정이 제 남편과 놀아나고 임신까지 한 바로 그 여자인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진 채 황은정을 바라봤더니 황은정은 썩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뭘 꼬라봐.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그래, 용주씨랑 나랑 같이 살아. 그래서 어쩔 건데. 너같이 공부만 하고 또 재미없는 연 말고 나랑 화끈한 년하고 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오라 했어. 뭐 불만이야? 나 용주씨 애도 임신했어.
그러니까 곱게 이혼하고 꺼져. 아, 이혼도 아니지. 혼인신고도 아니니까. 혼인신고는 나랑 했거든. 너는 그냥 네 짐 챙겨서 꺼져. 그 집은 이제 내가 살 거니까. 황은정을 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아시나요? 와, 이런 것들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 였습니다. 황은정은 제가 아는 제일 막장 인생인데 남편이랑 바람난 게 다름 아닌 황은정이라니. 저는 이 더러운 물에서 바로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분노도 아니었고 그냥 여기를 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으면 미쳤냐 어쩌냐 따지고 싸우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은정이란 걸 아니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 웅덩이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적당한 흙탕물이면 지저분해질 각오하고 바지 걷고 들어가서 물건을 주워오겠죠. 하지만 너무 똥물이면 진짜 내 몸이 썩겠다 싶을 정도로 똥물이면 그 물건을 포기하고 말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안 들잖아요. 그때의 제 심정이 딱 그거였습니다. 저는 황은정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황은정이 지나가는 저를 삐딱하게 보면서 곧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곤란한 얼굴로 용주랑 얘기하지 여길 왜 왔냐더군요. 자기 아들이 결혼 당일날 도망을 갔는데도 남일인 척하는 게 참 그 아들의 그 부모다 싶었죠. 저는 이용주가 만나는 여자 누군 줄 안다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혹시나 해서 주머니에서 녹음해두었던 녹음 파일도 바로 켰습니다. 황은정의 그 상스러운 음성이 나오니 어머님과 아버님의 낯빛이 실시간으로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여자 공교롭게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이름은 황은정이고요. 얘네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의 전과자예요. 지금은 도박의 알코올 중독자고요. 황은정 본인은 술집 출신에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당했고요. 뭐라고? 이용주한테 들어보니 황은정이 임신했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용주랑 헤어질 겁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법적으로 정리할 건 없지만 결혼 준비에 관한 비용들 전부 위자료 청구는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귀하디 귀한 외아들 구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되는 애는 무조건 머리 좋고 똑똑한 여자로 보겠다고 그게 유일하게 바라는 점이라고 하던 시부모님. 그런데 막장 조폭딸을 그것도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게 되었으니 오죽했을까요?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죠.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전달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제 짐을 정리해서 나왔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집에 제 몫으로 들어간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후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준 황은정네 집 주소로 곧장 찾아간 모양이고 그 여자랑 헤어지라며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황은정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쫓겨날 거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자기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어딜 쫓아내냐고. 게다가 이미 혼인신고도 했대요. 결혼식은 저랑 했지만 제 남편을 밤에 야반도주하게 시켜서 빼돌리고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다는 거죠. 남편은 등신같이 황은정이 시키는 대로 했고요. 시부모님이 헤어지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남편까지 아예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니 황은정을 그 절름발이 깡패 아버지가 시댁으로 쳐들어갔답니다. 게다가 시댁 소유의 건물에 쇠파이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생난리까지 치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막장 인생들한테 제대로 걸린 거죠. 황은정 아버지는 자기 딸 가지고 놀았다고 가만 안 있는다고 난리치고 건물 앞에서 시위할 거라고 소리 지르고 황은정도 자기가 이 집 며느리고 임신까지 했다며 온 동네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결국 시부모는 시달리다 못해 아예 아들하고 절연까지 했다는데 그럼에도 사치스럽고 드센 황은정은 매일같이 돈 없냐, 니네 집 가서 돈 가져오라며 바가지를 긁고 그 깡패 장인어른도 전 남편을 들들 볶으며 돈 가져오라고 행패를 부린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인간들하고 끝낸 게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더 엮여 있었으면 그 무서울 게 없는 막장 인간들한테 먹잇감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단 하루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학교 일에 매진하며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 남편처럼 시댁이 재력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저를 깊이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혼 후 맞이한 시댁 어르신들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식 이후 못 해봤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부부를 꼭 닮은 토끼 같은 딸아이까지 품에 안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도망친 전 남편.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생기나 기가 막혔지만 결국 그 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액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보 등신 같고 멍청한 남편놈과 그 끔찍한 여자와 얽혔다면 제 인생까지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외아들을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마저 질겁하고 손절을 하겠나요. 아직도 그 여자와 그 깡패 아버지에게 시달린다는 남편놈에게 조금의 연민도 있지만 결국 그조차도 본인이 불러온 화가 아니겠나요. 그러니 본인이 다 감당해야죠. 본인 인생이고 언제나 회피한다고 그만인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으니 제 인생에 집중하며 잘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은행에 다니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30살이 넘어가면서 부모님과 주변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조금씩 물어봤고 저도 이왕이면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선시장에 나가거나 소개를 받는 등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좀 철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30대가 되었음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운명의 여자가 제 인생에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의 그 환상에 부합하는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여자는 후에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정말 예쁘고 화려했는데 주변에선 연예인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쁜 여자였죠. 게다가 능력도 있어서 돈도 잘 벌었고 성격도 사근사근 여성스러우면서도 다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저에게 진심 같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였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인간이구나, 아내복이 있구나,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뒤 어느 평범한 주말 저희 집을 찾아온 누군가. 그 누군가가 찾아오면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일어났던 그 기막힌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양지우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아는 지인의 소개 자리였어요.
그 지인 하는 말이 정말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큰맘 먹고 저를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주선자가 정말 대단한 미인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냥 립 서비스겠거니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도 없었고 좀 귀찮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등을 떠미는 통에 가볍게 나가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고 상대 여자는 15분이나 늦는 겁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15분이나 늦는 걸 보니 왠지 짜증이 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조명이 그 여자만을 비추는 것 마냥 눈부셨거든요. 저보다 2살 연상이라는 말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촘촘한 속눈썹, 그리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은 눈빛과 우아한 분위기까지. 꿈속에만 존재하던 제 이상형이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을 정도였습니다. 시큰둥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앞에서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되었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실수하게 되고 얼굴도 자꾸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소개했어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다니는 유명한 샵에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정말 많고 늘 예약도 풀이라서 바쁘다고 했죠. 특히 주말에는 결혼식이 많다 보니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평일에도 잡지 촬영이나 광고 행사 같은 것도 제법 있어서 여기저기 출장 다닐 일이 많고요. 또 멀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네요. 정신없이. 그 여자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운 차는 번쩍이는 흰색 외제차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이며 손목에 찬 시계까지 유명한 명품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은행원일 뿐인데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왜 나를 만나러 나왔을까 싶어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가 제게 먼저 호감을 표했습니다. 병호 씨 참 매력있네요.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이요. 요즘 다들 가볍기만 한데 병호 씨처럼 듬직하고 차분하고 성실한 남자가 제 스타일이에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저랑 영화라도 보러 가실래요? 저 지금 애프터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와 사귀는 내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행복했죠. 그렇게 1년간의 열애 끝에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변에서 다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박 대리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돈도 잘 버는 능력자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게요. 제가 평생 잘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며느리가 싹싹하고 예쁜 데다 능력도 있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다정하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내 아내라니. 내가 아내 복이 있나 보다,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싶었죠. 물론 아내가 주말마다 일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든 것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내는 토요일 일찍 현관을 나섰어요. 어쩔 때는 다음날 결혼식이 너무 이르다며 전날인 금요일 밤에 나가기도 했죠. 아내의 솜씨가 워낙 좋아서 지방 곳곳에서도 비싼 출장비를 치르고도 아내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자기야, 나 내일 부산에서 결혼식 메이크업 있어. 혹은
이번 주말엔 제주도에서 쇼핑몰 촬영이 잡혔네. 거기 내가 전속으로 해주는 데거든. 미안해. 매번 혼자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거의 그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이 고생이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에이, 나는 평일에는 다소 한가하잖아. 주말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이게 내 일인데 뭐. 주말엔 늘 그녀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언젠가부턴 주말을 당연하게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 욕심도 많았기에 당연히 그런 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잘 벌었는데 유독 비싼 명품 가방이 많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면 아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명품 렌탈한 거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이런 거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렌탈비 그렇게 안 비싸니까 걱정 마. 아, 그렇구나. 괜히 미안하네. 사주지는 못할 망정. 됐어.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데 뭐. 아내의 말은 너무나 그럴싸했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제게도 돈을 잘 쓰는 편이었어요. 저한테 골프 배워보라며 고급 골프채 풀세트를 사주기도 하고 회원권을 끊어준 적도 있죠. 그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내는 제 스타일도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덕분에 저는 은행에서 아내 잘 만나 팔자 핀 놈으로 통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결혼 생활이 3년쯤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주 드물게 토요일인데도 아내가 일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웬일로 스케줄이 비었다며 하루 종일 저와 뒹굴거리며 영화나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이런 날 집에만 있기 아깝다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푹 쉬라면서 밀린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비우고 화장실 청소도 했죠. 그런데 안방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죠. 그리고 그 임신 테스트기는 2줄이었습니다. 2줄이 임신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 아내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지우야, 이거 뭐야? 당신 임신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던 아내는 처음에는 하며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대?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데 이게 있던데? 왜 말 안 했어? 에이,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김샜네. 지금도 충분히 서프라이즈야. 나 너무 놀랐잖아. 세상에 임신이라니. 언제 확인한 거야? 뭐 어제. 그랬구나.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안아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자기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다니.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좀 이따가.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돼. 안정기 접어들면 그때 정식으로 멋지게 말씀드리자. 저는 그 말조차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내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완벽한 아내와 임신한 아이까지.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복감은 미처 몇 시간도 가지 못했지만요. 한참을 그렇게 아내와 웃고 떠들던 중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친구인데 집 근처에 잠깐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민정인데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우리 집 근처 왔다네. 커피만 한잔하고 금방 올게. 커피 마시면 안 되지 이제. 차 마시고 와. 알았어. 모처럼 친구 만나는 거니까 실컷 놀고 천천히 와. 응,
갔다 올게. 그렇게 아내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남은 청소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잠시 소파에 앉아 괜스레 아기용품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아내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비번 누르고 문을 열면 되는데 웬 초인종? 이라는 생각과 함께 무심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는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잔뜩 화가 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요. 누구세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았죠. 이 새끼가 감히 내 마누라랑 놀아나? 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제 멱살을 잡으며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따라 들어온 다른 남자는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방금 전까지 아내의 임신 소식에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낯선 남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집으로 끌려 들어갔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미쳤습니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자는 이성을 잃은 듯 저를 바닥에 밀어뜨렸습니다. 이 자식이 다 알고 왔는데 발뺌을 해? 그러면서 저를 향해 주먹까지 휘두르려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과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저를 내리칠 것 같았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자는 저희 집 거실벽에 걸린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을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얼굴로요. 그리고는 사진 속의 아내와 바닥에 넘어진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겁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 남자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틈을 타 남자를 밀치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가 어리 빠진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랑 지민이랑 결혼했습니까? 지민이? 무슨 지민이? 지민이가 누군데? 그러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 사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여자가 지민이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와이프 양지우야. 지민이는 무슨... 제 고함에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 여잔 지민이야. 내 아내 김지민이라고. 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뭔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옆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가 일단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다고요.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들어야만 했죠. 제 멱살을 잡았던 남자는 정민구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정민구 씨 일을 도와주는 직원 겸 친한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민구 씨 말인즉슨 자신의 아내가 제 와이프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니 정민구라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는 정말로 제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민구 씨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순간 와이프한테 쌍둥이 동생이라도 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저 역시도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제 아내는 자신을 김지민이라고 했답니다. 직업은 지방에 있는 공기업 직원이라고 했고 자연스럽게 주말부부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회사도 운영하고 돈도 꽤 있는 사람이라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일 그만두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최근 아내의 행동이 수상쩍어 뒤를 캐보니 그녀가 평일에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들이닥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너무 기막히고도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랑도 결혼했지만 동시에 이 남자랑도 결혼을 한 겁니다. 두 개의 결혼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출장을 가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매번 바뀌던 값비싼 명품 가방들, 렌털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 남자가 사준 것들이었고 저를 위해 아낌없이 사주었던 골프채나 골프 용품들도 사실 저 남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파트 청약이 어쩌고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혼인신고. 그 모든 것들이 이중 결혼 생활을 위한 행동이었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던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죠. 자기야, 나왔어. 그런데 아내는 들어오다가 거실의 상황에 놀라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거실에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정민구 씨와 넋이 나간 제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잠시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눈을 굴리더니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돌아갔고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내내 앉아 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이게 다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내 와이프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는 이런 미친 사기극을 벌이다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오자마자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랑 만날 때 만남 어플에서 그 남자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좀 취하려 했대요. 저한테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썩 돈을 잘 벌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도 결혼했지만 그 남자랑도 덜컥 결혼을 한 거라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어차피 주말에만 만나는 거니까. 그게 말이 돼? 미쳤어? 미안해 여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쩌다 보니. 아내는 예전에 여행사이라는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니라 그 남자와의 신혼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범했던 인생이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그럼 그 애는, 뱃속의 애는 누구예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애지.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저 남자는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기가 사랑한 건 저뿐이었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민구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 끔찍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죠.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기 결혼 끝낼 생각이라고.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소송할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말이 없던 그 남자가 한참 뒤 그러더군요. 저는 용수하고 같이 살 생각입니다. 예? 양주랑 같이 산다고요?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확실하다고 하거든요.
그 남자도 알고 있더군요. 아내의 임신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지어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닌가 보다 싶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다 보니 헛웃음까지 나더군요. 저를 붙잡고 제 애라면서 펑펑 울부짖던 그 얼굴마저도 거짓말이었고 그 눈물은 저 남자에게도 똑같이 쓰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제 아이라고 울고불고 하던데요. 제 말에 정민구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진심이었어요. 날짜도 확실하고. 저도 내 아이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제 아내도 미쳤지만 이 남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제 아내를 선택하겠다니.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와 나눌 대화도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리를 벗어났고 그 그 사기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죠. 어차피 정민구 씨가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인지 아내도 순순히 위자료를 내고 사실혼이었던 저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자료도 아마 정민구 씨의 돈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고 그 여자랑 끝이 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주변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했어요. 살다 보니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처음에는 너무 기막히고 억울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갈 때쯤 뜬금없이 정민구 씨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양지우가 아이를 낳았고 혹시나 해서 친자검사를 했는데 정민구 씨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친자검사를 해볼 생각이 있냐는 겁니다. 정민구 씨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이상 양지우랑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처음엔 더 이상 양지우 그 여자하고는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 자식일 수도 있다 싶은 거예요. 그 여자는 밉지만 만약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나 계속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전처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 만약 그 아이가 내 친자식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친자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그 아이가 제 친자식도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양지우에게는 정민구 씨랑 저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내 아이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그 여자는 진짜 답도 없구나 싶으면서 너무 기막히고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저의 아이조차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정민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지우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토록 예쁘고 완벽해 보였던 제 아내.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괴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후로 양주에 대한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도요. 정말 대책 없는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선가 그 예쁘고 천사 같은 얼굴을 무기로 또 누군가를 속이며 살고 있을지. 하지만 아무리 속인다 한들 그 구리고 시커먼 진짜 모습은 결코 속일 수가 없겠죠. 많이 힘들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고 또 그런 여자에게 더는 속지 않고 정리한 것만 해도 됐다 생각하며 털어내려 합니다. 그때 정민구 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아내에게 속고 있었을 테니까요. 언젠가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게 된다면 그때라도 정말 진실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실이 있고 진실한 그런 사람을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